안녕하세요. 네, 조영준 회계사입니다. 네, 김리석 회계사입니다. 네, 오늘은 개정세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개인 사업자들 그리고 소규모 법인 사업자들을 위한 개정세법 어떤 부분이 개정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 5가지 정도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일단은 세법을 개정을 하면서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죠. 이제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서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이제 세제 혜택들을 대폭적으로 개선을 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일환으로 제가 봤을 때 제일 좀 뭔가 좋게 변한 것이 바로 이제 그 투자세액 공제가 단순화되고 이제 통합돼서 확대가 됐다는 거. 특히 기존에는 투자세액 공제가 9개로 좀 약간 세분화돼 있었어요. 각각의 그 세액 공제에 대한 규정이 있어가지고 어떤 것을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기술 발전도 빠르고 그리고 시설도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해지는데 항상 그런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이제 세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세법의 흐름이 그게 따라가지 못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요번에 그거를 완전히 통합했습니다. 특정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9개와 그리고 중소 중견기업 투자세액 공제를 합쳐서 통합 투자세액 공제로 이제 바꿨어요. 저희도 각각 규정마다 적용받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걸 참 어려워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이렇게 바뀌면서 또 납세자 측면에서도 좀 편해지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업이 이제 투자세액 공제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특정 시설 범주에 맞춰가지고 이제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에서 이제는 기업이 자율적인 투자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그런 걸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좀 더 이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보다 추가적으로 이제 투자를 더 많이 한다 그러면은 그러한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굉장히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 평균 투자 금액 대비 훨씬 더 증가가 됐다 그러면은 대기업은 4%, 그리고 중소기업 6%, 그리고 중소기업은 13%의 공제율을 적용해서 세액 공제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게 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래 먹거리 창출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R&D 세액 공제라는 게 있었는데, 예전에는 그 R&D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요건이 굉장히 좀 까다로웠어요. 그 요건을 전부 폐지하고 이제 재설계하는 세법 개정이 또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은 R&D 투자뿐만이 아니라 시설 투자에 대한 것도 이제 기업들이 쉽게 하고 세액 공제도 훨씬 쉽게 받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이제 시설 투자를 한 다음에 세액 공제를 받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사실 이제 세액 공제를 받는다는 거는 기업이 이제 이익이 나타나야지 그제서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시설 투자를 굉장히 오래 했는데 이익이 발생하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업들도 이제 수익이 오랫동안 나지 않으면은 사실상 이게 투자세액 공제를 받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그런 거에 대한 2월 결손금 또는 이제 2월 공제를, 기존에 2월 공제는 원래 5년까지밖에 못 받았었는데 그게 10년으로 확대가 됩니다. 5년을 더 받을 수 있게. 그리고 2월 결손금도 원래는 10년이었는데 그것도 15년으로 이제 늘리게 돼요. 그래서 세액 공제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으로 늘어나는 거는 21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나 이제 법인세 신고할 때 2월 공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계속 이제 5년이 더 증가하는 거고요. 결손금 같은 경우는 21년 1월 2일 이후 신고하는 결손금부터 적용이 되니까 이제 올해 결손금 처음 발생하는 거 그거부터 15년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외국 납부 세액 공제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만 국한된 어떤 위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위기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를 굉장히 강화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비용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세액 공제를 받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요번에 바뀌는 거는 일단은 세액 공제를 하더라도 그 5년의 기간 동안 만약에 못 쓰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바로 송금 산입이 됩니다. 비용으로 네. 인식이 돼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안 쓰고 넘어갈 일이 없게 돼요. 굉장히 이거는 강화되는 거죠. 그럼 이제 말씀하신 대로 2월 공제가 5년간 이루어지는데 5년간 공제를 못 받으면 그 5년이 되는 그 시점에 이제 비용 처리가 된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무엇보다 그냥 장부 정리만 잘 하고, 그러니까 결손금이라든가 세액 공제에 대한 관리만 잘 하면은 예전보다 훨씬 더 그거를 잘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정부가 준비를 한 게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위한 세금 부담을 감소하는 그런 것도 준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보고 약간 이거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간이가세제에 대한 기준이 대폭 상향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연 매출액 4,800만 원 이하여야지
간이과세자가 됐었는데 이제는 그 4,80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적용 범위가 굉장히 확대됐어요. 참고로 그 4,800만 원에서 8천만 원 그 사이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전국적으로 약 57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하죠. 그렇네요. 네. 아마 대부분 여기에 걸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간이과세자로 아예 변경이 돼서 이제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예전에는 원래는 이제 연매출 3천만 원 미만이면 아예 부가세 납부가 없었어요. 근데 그것도 3천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구체적으로 수치화시키면은 그 4,800만 원에서 8천만 원 그 사이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평균적으로 1인당 117만 원 정도의 부가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예 납부 면제자 기준도 올라갔잖아요. 네. 그걸로 이제 혜택 보는 분들은 1인당 한 59만 원 정도 부가세 납부에 대한 부담이 면제가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저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이제 간이과세자가 4,80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상향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같이 생기는 게 뭐냐면은 간이과세자가 이제 앞으로 세금 개연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간이과세자는 무조건 세금 개연서 발행을 하지 못한다 그랬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혼란이 올 수도 있겠네요. 갑자기 내가 간이과세자인데 세금계산을 발급해라. 그러니까 국세청에서도 우려하는 부분이 사실 그 부분이에요. 근데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는 거에 대한 사실 순 효과가 그거를 통해서 약간 조세에 대한 그런 게 투명화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되면은 뭔가 조세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거를 보완하려고 이제는 원칙이 간이과세자도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는 걸로 바뀌어요. 근데 이게 또 예외적인 게 있습니다. 이제 올해 신규로 그러니까 사업을 창업을 했거나 아니면 직전 사업년도 연매출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또 없어요. 그러면 나의 연매출이 4,800 이상인지 미만인지 좀 유심히 잘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사실은 그러니까 상대방이 혼란스러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공급받는 자가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간이과세자로 찍혀 있는데 직전 연도에 4,800만 원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는 사실은 알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은 사실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게 될 수 있게 되면서 또 한 가지 이제 매입세 공제가 그 간이과세자한테 신용카드를 긁고 이제 물건을 사면은 상대방이 간이과세자면 원래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도 만약에 카드를 긁거나 아니면 세금계산서 받으면은 매입세 공제가 허용이 됩니다. 또 이제 요번에 개정된 것 중에 크게 개정됐다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이죠. 말 그대로 이제 그 최고세율이 기존에 이제 42%에서 한 구간이 더 설정이 되는 거니까요. 네, 45%로 인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아무나 적용받는 건 아니고요. 이걸 적용받는 사람이 16,000명 정도라고 해요.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면은 상위 0.05%라고 합니다. 굉장하죠. 제가 이제 네 번째로 가져온 주제가 차등 배당제에 대해서 대대적인 손질이 이루어졌다. 이게 초과 배당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제 소득자의 소득세랑 증여세를 비교해서 큰 금액을 과세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법인이 있는데 주식 보유에 대한 비율이 부모가 이제 90%고 자녀가 10%인 거야. 그러면은 배당을 만약에 100억을 했다 그러면은 아빠가 90억을 가져가고 자녀가 10억을 가져가야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90억을 받아서 배당 소득세에 대한 세금을 다 내고 나머지를 이제 자녀한테 줄 때 또 증여세를 내고 이 구조로 가면은 세금만 약 한 63억 원 정도가 나와요. 100억에 대해서 63억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자녀한테 가는 돈이 약 37억 원 정도만 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부모가 90%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부모는 한 푼도 안 가져가고 자녀가 100억을 전부 다 배당을 받는 거지. 그러면은 부모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전혀 없고 자녀는 약 44억 6천만 원에 대한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기존에는 이렇게 차등 배당을 하면은 한 18억 4천만 원 세금을 아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입장에서 이거는 절세 방법이다 이렇게 했던 건데 실제로 저희도 이런 식으로 절세 플랜을 좀 짜고 이렇게 했었죠. 맞아요. 네, 그렇게 했었던 건데 이제 그 국세청에서는 이런 초과 배당금에 대한 실질이
사실은 이제 최대 주주가 받아가지고 증여하는 거랑 동일하기 때문에 세금 차이가 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세 형평에 부합하다고 보고 한번 튕겨서 가는 거랑 직접 가는 거랑 세금 차이가 없게 이렇게 변동이 됩니다. 저희 측면에서는 진짜 절세의 수단 하나가 없어지는 게 맞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도 볼 수 있고 한편으로는 사실 이제 과세 형평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갔을 때 세금이 한 44억 나오고 이렇게 한번 튕겼다가 갔을 때 62억 나오면은 그 62억을 44억으로 맞춰줄 수 있는 거잖아 사실은.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렇게 해도 사실 형평은 맞는 거거든요. 네. 근데 굳이 이렇게 튕겼다 가는 거에다 맞추는 것도 이건 너무 좀 약간 주관적인 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럼 회계사님 요거는 언제부터 시행이 되게끔 되어 이 있죠? 차등 배당은 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제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개정안이 나오는 순간 사실은 올해 안에 어떻게든 이제 차등 배당을 좀 마무리 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은 그 개정안 중에서 이제 5번째로 제가 뽑은 게 요거는 저도 좀 약간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개인 유사 법인의 배당 간주에 대한 제도가 신설이 돼요. 약간 용어가 굉장히 좀 복잡한데 그 개인 유사 법인이라는 게 뭐냐면요. 최대 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그 법인의 지분을 80% 이상 보유한 법인을 말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주식회사 법인들은 사실 이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아닌 회사들도 많긴 하지만 소규모 법인인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구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법인들을 어떻게 하려는 건지 보면은 적정 수준을 초과한 유보소득은 주주한테 배당한 걸로 간주를 해서 주주한테 배당소득세를 과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법인에다가 유보를 그렇게 많이 남겨두지 마라. 이것도 사실은 이제 국가에서는 이제 소득세 부담 회피하려고 지금 사실 그냥 법인 전환하고 실질은 개인 사업자랑 동일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들이 이제 그 해에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 전부 과세가 되는 것처럼 법인이 벌어들인 돈도 일정 유보 금액을 넘어가면은 그 해 다 과세가 되도록 하겠다. 이게 취지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개인 사업자랑 세부담 형평성을 맞추겠다. 그러면은 지금 일단 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이 되고 이후에 또 이제 배당에 대한 실제로 또 돈을 받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지분이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배당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당하는데 나중에 그 지분을 팔 때 예전에 냈던 세금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들은 나중에 다 조정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중에 그 배당을 받을 때 그때 배당 소득으로 보지 않고 과거에 미리 배당 소득으로 다 세금을 냈으니까 아니면은 나중에 그 양도를 했을 때는 양도 소득에서 그 세금을 또 차감해서 조정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이거는 조사 회피를 위해서 과다하게 이제 법인에다가 유보를 하는 걸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배당 소득을 나중에 실제로 배당을 받았을 때 과세를 하는 게 맞는 건데 미리 앞당겨서 과세를 하겠다. 이게 취지인 거죠. 네,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사실 이렇게 과세를 한다는 게 실현되지 않은 미실현 소득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제 세법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거 또 아니면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원래는 매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권리 의무 확정주의라는 그 세법에 대한 기본 원칙이 있는데 약간 그 원칙과도 상반이 되기도 하고 그또 한편으로는 이제 개인 사업자가 그렇게 법인을 전환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까도 봤지만 소득세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고 조금이라도 이제 절세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을 한 건데 이제 단순히 그거를 세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만 보는 거는 너무 약간 비뚤어지게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제 그 배당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진짜 막 결손이 갑자기 막 쌓여 그러면은 과거에 냈던 세금은 돌려받는 건가? 그러니까요. 그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그 부분은 좀 한계로서 지금 보여지는데요. 만약에 이게 진짜 적용이 되려면은 그 부분도 같이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투자세액 공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단순화한 거는 굉장히 높게 평가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세법을 잘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세금을 내더라도 네. 납득이 되죠. 음. 그리고 간이가세자 범위 확대한 것도 한 20년 동안 이제 계속 머물러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물가 수준이 좀 약간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간이가세자가 올라간 것도 좀 약간 좋은 방향이다. 네. 대신에 4,8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간이가세자랑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만 되는 간이가세자가 또 나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간이가세자를 그 제도를 도입한 취지 자체가 이런 거를 잘 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위해서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걸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된다. 이런 거는 약간 좀 한계점인 것 같아요. 점점 복잡해지면은 결국에는 피해를 보는 거는 좀 약간 영세한 분들이 아닐까 이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세무 하시는 분들이 네. 있으신 거 아닐까요? 이렇게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려드리고, 그렇죠. 네네. 저희가 네. 그렇게 투자 세액 공제나 그런 걸 저희가 챙겨드리면 더 이제 잘 이제 챙기고 세금 절세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소규모 사업자들에 대한 혜택을 좀 많이 준 건 사실인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는 저는 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 정비가 돼서 오히려 약간 역으로 불평등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잘 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영준 회계사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리석 회계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릴게요.